하지만 소주는 사케만큼 깔끔하지도 않고 쓰기만 할 뿐이야. 사케는 소주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복잡함이 있어. 백주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주야. 그 생산 과정은 예술이야. 소주는 그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밍밍하지. 이번 사연은 프랑스의 와인 소믈리에가 한국의 음료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지레라고 해요. 저는 항상 제 삶이 와인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보르도에서 자라면서 포도밭을 둘러싼 풍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운명처럼 느껴졌죠.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갓 수확한 포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포도들이 특별한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제 부모님은 마을 외곽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셨고, 제가 주방의 테이블에 손이 닿을 때쯤에는 이미 그들의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주말이나 수학철에 부모님을 도우면 하루 종일 밖에서 놀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맨발로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시원한 흙의 감촉을 느꼈어요. 포도가 발효되면서 나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던 날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신중하게 과일을 와인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그 과정은 저에게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곧 그저 노는 것 이상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는 저에게 와인의 작은 모금씩을 맛보게 해주셨고, 와인 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메를로야. 아버지는 마치 신성한 이름인 듯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하셨죠. 그리고 이건 카베르네 소비뇽이란다.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향만으로 와인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좋은 빈티지를 알아보고 특정 와인이 어떻게 숙성될지도 예측할 수 있었죠. 와인은 제 혈관에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제 미래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8살에 유명한 호텔 경영학교에 입학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식당이나 호텔 운영에 대해 배울 때 저는 오로지 와인에 집중했어요. 그곳에 제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빠르게 승진했어요. 31살이 되었을 때 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라투르 다르장 러투어 더전의 수석 소믈리에 자리에 올랐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의 와인 컬렉션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요. 제 삶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였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와인의 풍요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제 삶이 만족스럽게 보였을지 몰라도 어느 날 저녁 제 작은 세상을 풀어헤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긴 하루를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바쁜 저녁 서비스를 끝낸 뒤 파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는 익숙했고 심지어는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피곤했지만 저녁을 먹으며 뭔가 보면서 긴장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특정한 것을 찾고 있진 않았고 그저 저녁을 먹는 동안 볼만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드라마 빈센조를 보았어요. 처음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범죄와 코미디가 섞인 줄거리가 그저 일 끝난 후 가볍게 보기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몇 회가 지나자 다른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들이 테이블에 앉아 작은 초록색 병에서 물처럼 보이는 것을 나눠 마시더군요. 한국인들은 그 액체를 작은 잔에 따라 서로 건배하며 한 번에 마셨어요. 이 장면이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식사 중에도 반복되었어요. 그게 뭔지 전혀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 할 법한 일을 했죠. 구글에 검색해봤어요. 그 음료는 소주라고 불리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하고 맑으며 종종 사회적 모임에서 함께 마시는 술이라더군요. 제가 평생 동안 배워온 복잡한 와인과는 완전히 반대였는데 이상하게도 끌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가장 개인적인 순간에 나누는 모습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낯설어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 세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요. 생각할수록 깨달았어요. 저는 마실 것에 있어 제 안락한 구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려. 와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맥주는 제 입맛에 너무 쓰고 가끔 위스키 한 잔은 즐겼지만 와인만큼의 매력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주? 소주는 뭔가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와인에 대해 처음 배웠을 때 느꼈던 호기심이 다시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왜 이 단순해 보이는 술이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단순히 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소주가 단순한 술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는. 그날 밤 저는 소주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한 번도 맛본 적도 없는 술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소주를 꼭 마셔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에게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지도 모를 중요한 경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 길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음료를 다 경험해 본 걸까? 아니면 제가 아는 것에만 스스로를 가둬왔던 걸까? 아직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곧 그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거. 파리의 소리가 멀어지며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제 삶이 곧 변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호기심은 금세 더 커져서 거의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가벼운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저는 작은 초록색 소주병이 계속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클라스, 혼술남녀, 술꾼도시 여자들이 모든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소주가 단순한 술 그 이상으로 큰 순간이든 작은 순간이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는 정도였어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소주를 따라주고 잔을 부딪힌 후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관찰했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저도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주가 어떤 맛일지, 그리고 그 문화적 의식을 체험하는 기분이 어떨지 알고 싶었어요. 몇 주간 드라마 속 소주를 지켜본 끝에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파리는 다양한 문화를 품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식당을 지나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제 집착이 커지면서 그곳은 완벽한 기회로 보였어요. 그 식당은 15구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겸손한 간판은 카페와 부티크들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설렘과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식당은 아담하고 아늑했으며 낮은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분위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몇몇 그룹들이 모여 프랑스어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제가 TV에서만 보던 한국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메뉴를 훑었고 드디어 발견했죠. 소주? 심장이 두근거리며 웨이터를 불러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요. 웨이터는 첫 경험임을 눈치챈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고 곧 작은 차가운 초록병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저는 잠시 동안 그 병을 응시했어요. 몇 주 동안 화면에서만 보던 병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잔에 소주를 조금 따르고 잠시 망설인 후 입에 가져갔어요. 첫 모금은 부드럽고 처음에는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키고 나자 깔끔하고 청량한 여운이 혀끝에 남았어요. 제가 이전에 맛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상쾌했고 마치 입안을 깨끗이 씻어내는 듯했어요. 복잡한 풍미를 해석할 필요도 와인처럼 섬세한 향을 맡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도 다른 방식으로 만족스러웠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을 마실수록 소주에 대한 감상이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술 자체의 맛만이 아니라 그 술이 음식과 함께할 때의 조화가 신기했어요. 웨이터가 김치, 구운 고기, 해물전 같은 작은 반찬들을 가져다 줬고 그 음식들과 소주는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소주의 단순함이 음식에 강하고 매운맛을 절묘하게 균형 잡아주는 방식이 저를 매료시켰죠.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술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주는 하나의 경험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무언가였어요. 그 자체를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는 문화와요. 다음 날 소주와 함께했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주의 맛, 음식과 함께 나누는 그 경험 그것만 계속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의 음주 문화를 모른 채 살아왔을까? 어떻게 와인에만 갇혀 있었을까? 이렇게 많은 다른 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말이죠? 저는 몇 시간을 들여 연구했어요. 한국 전통술의 역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어요. 막걸리라는 쌀로 만든 걸쭉한 술, 그리고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동동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전통적인 술들에는 각각의 이야기와 한국 문화에서의 중요성이 담겨 있었어요.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 커졌고, 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음료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책을 읽거나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 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고 왜 한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보였죠. 저는 여행에 있어 모험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여행은 와인 지역 이탈리아, 스페인, 캘리포니아와 같이 익숙하고 안전한 곳들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문화를 탐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생각할수록 이 집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어요. 저는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여행 블로그를 읽고 머릿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를 걷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작은 현지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소주가 만들어지는 양조장을 방문하고 그 술을 빚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술에 얽힌 수백 년의 전통을 배우고 싶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와인의 세계 안에서만 살았어요. 와인이 저를 정의했고 제 정체성을 형성했죠.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느껴졌어요. 소주는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설레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맛보는 그 순간이 기대됐어요. 결정은 내려졌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설렘이 온몸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울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은 저를 지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더욱 키워줬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밀려오는 듯했어요. 가을의 상쾌한 공기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맥박이 한꺼번에 느껴졌죠. 네온사인, 사람들의 물결, 교통 소리와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꿈꾸던 곳이었고, 소주와 한국 음주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곳이었어요. 시간을 낭비할 틈 없이 탐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좁은 골목 곳곳에 자리 잡은 길거리 음식 가판대였어요. 음식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거대한 솥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작은 테이블 주변에 모인 손님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구운 고기, 매콤한 소스, 그리고 튀김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저를 유혹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포장마차로 불리는 전통적인 천막바에 들어갔어요. 이 포장마차는 한국거리 문화의 상징이자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뜨거운 음식과 독한 술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며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국물과 튀김 냄새가 알코올에 쏘는 향과 어우러져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낡고 삐걱거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끼리 모여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소주를 따라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낯선 이들 사이에 있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위안이 되었어요. 편안하고 격식 없고 모두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소주 한 병을 주문했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운 떡볶이, 파전, 그리고 따뜻한 어묵탕을 함께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익숙한 초록색 병을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잔을 따랐어요. 천막 안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저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한 모금을 마셨어요. 깨끗하고 깔끔한 소주의 맛이 다시 한번 느껴졌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울 한가운데 소주를 일상처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주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마치 제가 그 순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음주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골에 숨어있는 작은 양조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대대로 전통주를 빚는 장인들이 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소주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책에서 읽었던 막걸리와 조금 더 걸쭉한 동동주 같은 전통 술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술은 고유한 맛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막걸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마치 희석된 우유처럼 탁하고 불투명한 모습이었지만 그 맛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가볍고 상쾌하며 약간의 산미가 있어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했어요. 막걸리는 한때 농부들이 일 끝나고 마시던 소박한 술로 여겨졌다고 해요.
복잡함이나 세련됨보다는 영양, 단순함, 그리고 나눔의 술이었죠. 이 개념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마치 부모님의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들던 초기 시절, 한 잔의 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던 그 기쁨을 떠올리게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이 술들에 담긴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어요. 그리고 그 점은 안동에서 더욱 두드러졌죠. 안동은 전통 소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안동으로 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역사를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보다 조용하고 시골스러운 매력이 있었지만 깊이 뿌리내린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여기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 도시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대대로 안동 소주를 만드는 작은 가정 양조장을 방문했어요. 건물 자체는 소박하고 나무 기둥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주인은 은빛 머리를 한 나이 지긋한 분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를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통역을 통해 안동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쌀이 발효되고 증류되어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되는 과정을 말할 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이 기술은 그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를 양조장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고 소주가 숙성되는 큰 항아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이곳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와인을 만들 때 느꼈던 그 자부심과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저와 같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통을 지키고 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었죠.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주인이 안동 소주를 한 잔 따라주신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마셨던 소주와는 달랐어요. 더 강하고 깊고 한 모금 마신 후에도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 풍부한 맛이었어요. 이건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정수였어요. 전쟁, 정치적 변화, 세대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술이었죠.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소주에 대한 호기심을 쫓아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 잔을 손에 들고 있자니 이번 여정이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술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술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술을 사랑해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외부인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저는 이곳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고,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건 술을 예술로 대하는 깊은 연결감, 그 술을 빚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 문화와의 연결이었죠.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죠. 익숙한 파리의 거리, 넓은 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여전히 제게는 집처럼 느껴졌지만 그 속에 저는 한국에서 얻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새로운 경험들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라투르 다르장으로 돌아와 수석 소믈리에로서의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관점은 확연히 달라졌죠. 와인에 대한 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한국은 저에게 음료를 평가하는 것이 단순히 그 맛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술에 담긴 이야기들,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길러낸 문화에 대해서도요. 전에는 와인이야말로 세련됨의 정점이자 최고의 장인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소주, 막걸리, 그리고 다른 전통 술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었죠.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상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와인을 단순히 복잡한 음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료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와인은 더 이상 분석하고 비평할 대상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험이었고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처럼 함께 나누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전통주 경험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걸리 한 병의 사진이나 소주와 와인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짧은 영상, 그리고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 나눔이 갖는 의미에 대한 짧은 글을 올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게시물들이 점점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친구들, 팔로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제게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세상이 한국 술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소주는 항상 거기 있었지만 한국 밖에서는 그 깊이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고 그 보물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처럼 열광하지는 않았어요. 라투르 다르장의 동료들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저항이 있었어요. 일본 술을 전문으로 하는 소믈리에 아키라는 처음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술도 괜찮아. 아키라는 말했어요. 하지만 소주는 사케만큼 깔끔하지도 않고 쓰기만 할 뿐이야. 사케는 소주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복잡함이 있어. 중국 소믈리에 리아도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어요. 백주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주야. 그 생산 과정은 예술이야. 소주는 그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밍밍하지. 일본인과 중국인의 말은 저를 아프게 했고 저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제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좇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단순히 음료 그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 연결, 그리고 병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소주, 막걸리, 동동주는 소박한 술일지 몰라도 그들 역시 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어요. 와인, 사케, 백주처럼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술이 국제 무대에서 미개척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제 경험을 나눴고 곧 제 작은 소셜미디어 공간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여러 행사에서 연설 요청이 들어오고 새로운 음료 트렌드에 대해 제 의견을 묻는 기사 요청도 받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제 게시물을 보고 소주나 막걸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한 인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음료 전시회에 초청받은 거예요.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모인 소믈리에, 음료 비평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자리였어요. 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음료를 선보일 기회였죠. 초대장을 받자마자 저는 이 기회가 한국 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몇 주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알게 된 인맥들에게 연락하고 한국 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소주, 막걸리, 그리고 전통주를 모았어요. 한국인들과 역사를 연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다듬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이 음료들을 국제 무대에 올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전시회 당일, 저는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서 있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온 소믈리에가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소주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각 음료의 역사, 장인 정신,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청중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흥미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시음을 제안하자 방안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흔들며 그탁하고 우유 같은 질감과 가벼운 신맛을 음미했어요. 안동 소주를 마시며 그 강하고 부드러운 맛에 감탄했죠. 제 발표가 끝나자 방안은 압도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최고의 신흥 음료 문화상을 받으며 무대에 섰어요. 트로피를 손에 들고 이 여정이 얼마나 멀리 저를 데려왔는지 되돌아보았어요. 보르도의 포도밭에서 안동의 양조장까지 저는 음료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 맛뿐만 아니라 그 음료 뒤에 숨겨진 사람들과 이야기들에 관한 것임을 배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맛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음료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각 문화가 저마다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단순히 음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 문화 간의 연결,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어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 한 번쯤 마시는 술. 프랑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다니 감동입니다. 이번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